저는 북한 최고 권력자의 침대 옆에 누웠었던 사람입니다. 8년이었습니다. 낮에는 아내와 딸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았고 밤에는 산속 별장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바로 김여정, 백두혈통이었죠. 저는 그저 당 간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제 손이 그녀의 책상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 문서를 USB에 담았습니다. 북한 정권 전체를 뒤흔들 폭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제가 목숨을 걸고 훔쳐낸 그 문서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왜 8년간의 사랑과 특권을 모두 버리고 도망쳐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작은 채널이 성장할 수 있는 큰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초봄, 저는 평양 중구역에 있는 아파트에서 평범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아내가 아침밥을 차려놓았고 15살 딸아이는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대동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멀리 류경호텔의 웅장한 모습이 보였죠. 아빠, 오늘도 늦게 들어와요.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응. 영상 작업이 좀 있어서 말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 거짓말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8년 동안 매일같이 해온 거짓말이었으니까요. 저는 당 선전선동부에서 영상 제작을 담당하는 간부였습니다. 김일성 광장에서 열리는 군중 집회를 촬영하고 수령님의 현지 지도 장면을 편집하고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선전물을 만드는 일이었죠. 사람들은 제 일을 부러워했습니다. 당에서도 중요한 자리였고 무엇보다 김여정 동지의 공식 행사를 직접 촬영하는 특권을 가진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밤마다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낮에 저는 평범한 당 간부였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회의에 참석하고 카메라를 들고 촬영 현장을 뛰어다녔습니다. 점심때는 구내식당에서 동료들과 밥을 먹으며 농담을 주고받았죠. 한동무,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는데 무슨 좋은 일 있어? 별거 아니야. 그냥 일이 재미있어서 그래.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얼굴이 좋아 보인 건 전날 밤 김여정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절대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저는 처형당할 테니까요. 우리 집 냉장고는 늘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기도 있고 생선도 있고 과일도 있었습니다. 평양에서도 구하기 힘든 외국 과자들도 있었죠. 아내는 의아했습니다. 여보, 이런 것들 어디서 구했어요? 당에서 특별 배급이 나왔어. 영상 작업 잘했다고. 반은 사실이었고 반은 거짓이었습니다. 특별 배급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녀가 몰래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김여정이요. 겨울에도 우리 집은 따뜻했습니다. 난방이 잘 되었거든요. 제 또래 사람들은 연탄 구하느라 고생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전기도 하루 종일 들어왔습니다. 텔레비전도 마음대로 볼 수 있었고 밤에도 불을 켤 수 있었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625 전쟁 때 정말 힘들게 사셨다고 합니다. 폭격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셨다고 하셨죠. 돌아가신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우리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래도 살아남았지. 너희는 우리보다 나은 세상에서 사는 거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제가 더 나은 세상에서 사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특권을 누리며 눈과 귀를 막고 사는 걸까요? 밤이 되면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녁 8시쯤 되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야근해야 돼. 내일 김여정 동지 행사 촬영 준비 때문에 영상 점검해야 해. 조심해서 다녀와요. 너무 늦지 말고. 아내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착해서 제가 더 괴로웠습니다. 전용 차량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물론 공식 차량은 아니었습니다. 번호판도 일반 차량처럼 보이게 해놨고 운전기사도 경호원 복장이 아닌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차는 평양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대동강을 건너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죠.
검문소를 3개나 통과했습니다. 경호원들은 제 얼굴을 보고 곧바로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산속에 작은 별장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전원주택 같았지만 안은 놀라울 정도로 호화로웠습니다. 외국에서 들여온 가구들, 큰 텔레비전, 부드러운 카펫. 마치 나만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여정. 공식 행사에서 볼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표정이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내려놓고 편안한 옷을 입고 있었죠. 늦었네요. 미안해요. 집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아서. 가족 생각하면 마음 아프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딸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둘 다 그 주제는 피하고 싶었으니까요. 별장 안에서 우리는 그냥 평범한 연인 같았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고,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권력도, 체제도, 김씨 일가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민준과 김여정이라는 두 사람만 있었죠. 오빠가 요즘 신경질적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김정은 동지 말씀이세요? 응. 미국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화도 자주 내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으세요? 나는 괜찮아요. 혈육이니까. 하지만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조심해야 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말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백두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 간부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김여정의 애인이라고 해도 발각되는 순간 저는 죽는 겁니다. 새벽 2시쯤 되면 저는 다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딸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이게 사랑인가? 아니면 그냥 생존인가? 김여정을 처음 만난 건 2015년이었습니다. 제가 42살, 그녀가 31살 때였죠. 당에서 그녀의 공식 행사 촬영을 맡으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민준 동무. 이번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김여정 동지의 신임을 얻어야 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촬영 구도도 신경 쓰고 편집도 정성껏 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아름답고 위험 있게 보이도록요. 어느 날 그녀가 저를 불렀습니다. 한민준 동무. 영상 잘 봤습니다. 솜씨가 좋네요. 감사합니다, 동지. 앞으로도 제 행사는 당신이 맡아주세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공식 촬영이 점점 잦아졌고 어느새 개인적인 대화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알았습니다. 이 제안을 거절하면 제 인생이 끝난다는 것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거절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똑똑했고 저를 한 사람으로 대해주었으니까요. 8년이 흘렀습니다. 낮에는 아내와 딸과 함께, 밤에는 김여정과 함께 저는 두 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특권도 누렸습니다. 좋은 집, 풍족한 음식, 따뜻한 난방. 딸아이는 특별학교에 다녔고 아내는 행복해했습니다. 제 양심만 빼고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에 잠이 깨면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아니면 그냥 살아남고 있는 건가? 평양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대동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균열이 곧 제 인생 전체를 바꿀 거라는 것을요. 그 모든 것이 무너진 건 2023년 3월이었습니다. 당에서 갑자기 지방 출장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민준 동무, 함경남도 협동농장 선전 영상을 찍어야 합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동지. 저는 별 생각 없이 짐을 쌌습니다. 카메라 장비, 옷까지, 그리고 김여정이 몰래 챙겨준 초콜릿 몇 개. 일주일이면 다시 평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차는 천천히 평양을 벗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대동강이 보였고 익숙한 평양 거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논밭, 작은 마을들, 산과 강. 하지만 기차가 더 멀리 갈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이 너무 남루했습니다. 평양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었죠.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친 사람들, 맨발로 걷는 아이들. 저는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철로 주변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형체를 겨우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한 구가 아니었습니다. 두 구, 세 구. 기차가 지나가는 곳곳에 굶어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평양에서는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말합니다. 우리 인민은 행복합니다.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뭡니까? 기차가 작은 역에 잠시 멈췄습니다. 플랫폼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꽃제비들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모 없이 떠도는 거리의 아이들이죠. 동무, 것 좀 주세요. 제발요, 동무. 손바닥만한 아이들이 기차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얼굴은 까맣게 그을렸고 옷은 누더기였습니다. 어떤 아이는 비닐봉지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먹을 게 있나 싶어서요. 저는 주머니에서 초콜릿을 꺼냈습니다. 김여정이 준 그 초콜릿. 창문을 조금 열고 아이들에게 던져줬습니다. 아이들이 바닥에 떨어진 초콜릿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웠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딸은 지금쯤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고기도 있고 쌀밥도 있고 과일도 있는 식탁에서요. 특별학교니까 늘 음식이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초콜릿 하나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협동농장 근처 숙소에 짐을 풀었습니다. 방은 춥고 습했습니다. 전기도 하루에 몇 시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농장 지배인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한 동무, 이쪽으로 오십시오. 가장 잘된 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밭에는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말라깽이의 눈빛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견디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촬영하면 좋겠습니다. 각도를 잘 잡으시면 풍요로워 보일 겁니다. 지배인의 말이 제 귀에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풍요로워 보이게. 실제로 풍요로운 게 아니라 촬영을 하는 동안 저는 카메라 뒤에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카메라를 들이대면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을 때는 표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치고 절망적이고 무기력했습니다. 밭 한쪽에서 일하던 여자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축해서 일으켰지만 그 여자는 제대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영양실조입니다. 요즘 다들 그렇습니다. 지배인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제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625 전쟁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 전쟁은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나죠. 하지만 이 굶주림은 언제 끝나는 겁니까? 사흘째 되던 날, 마을 안쪽으로 촬영을 나갔습니다. 골목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등이 구부정하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우리 체제가 얼마나 좋은지 말씀해 주시면. 할머니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좋다고. 뭐가 좋아? 우리 손자는 작년에 굶어 죽었어. 며느리는 중국으로 도망갔고 아들은 탄광에서 사고로 죽었지. 이게 좋은 세상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네 평양 사람들은 모르겠지.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지. 당신들 배불리 먹으라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야. 할머니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봤습니다. 굶주린 사람들, 병든 아이들, 희망 없는 눈빛들, 카메라에는 담지 못한 진실들. 평양으로 돌아와서 편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부장이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봤습니다. 한 동무, 이 장면은 빼시오. 사람들 얼굴이 너무 어둡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인데요.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희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하시오? 저는 이해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선전이라는 것을.
편집을 마친 영상을 보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풍요로운 농장, 행복한 인민들, 위대한 지도자의 은덕. 제가 직접 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날 밤 김여정을 만났습니다. 별장에서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장 잘 다녀왔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당신네 체제가 사람들을 굶겨 죽이고 있다고. 평양 밖은 지옥이라고?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피곤해서.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광경들이 떠올랐습니다. 철로 주변의 시신들, 구걸하는 아이들, 쓰러진 여자, 할머니의 눈빛.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냉장고 가득한 음식, 따뜻한 난방, 특별학교 다니는 딸. 제가 누리는 모든 특권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있다는 걸 이제 알아버렸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온 후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멀쩡해 보였습니다. 옷도 괜찮고 얼굴도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평양은 섬이었습니다. 거대한 거짓말로 둘러싸인 섬. 우리는 그 섬 안에서 눈과 귀를 막고 밖 세상의 고통을 모른 척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완성된 선전 영상이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풍요로운 농장, 행복한 농민들,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 우리 딸아이가 텔레비전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죠? 저는 딸아이를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말 좋은 나라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뭔가가 제 안에서 깨졌습니다.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함경남도에서 돌아온 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김여정과의 만남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요즘 왜 이래요? 말도 별로 안 하고. 그녀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별장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평양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웅장한 건물들. 지방에서 본 게 자꾸 생각나서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굶주려 보였어요. 아이들도 영양실 쪼고, 어른들도 뼈만 앙상하고. 김여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경제 제재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곧 나아질 거예요. 정말요? 언제요? 왜 이래요? 갑자기 체제를 의심하는 거예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김여정도, 저도 둘 다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양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새벽 3시,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 고위 간부 몇 명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겁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숙청당한 거라고. 사무실에서 동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동무, 들었어요? 장성택 동지가. 조용히 해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2013년에 있었던 일이었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고모부, 당 부위원장까지 진행 고위 간부가 하루아침에 반역자로 몰려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이복형이 말레이시아에서 독살당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김여정이 그 일에 관여했다는 것을. 어느 날 밤 그녀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오빠가 결단을 내렸어요. 혈육이라도 배신하면 용서할 수 없다고.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김정남 동지 말씀이세요? 더 이상 그 사람 이름은 입에 담지 마세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말투가 너무 차갑고 단호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인가?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고모부도 처형당하고 형도 암살당하는 이 세계에서 저는 누구입니까? 저는 백두혈통도 아니고 고위 간부도 아닙니다. 그냥 김여정의 비밀 애인일 뿐입니다. 언제든 눈밖에 나면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경호원들이 새벽에 와서 저를 끌고 가는 건 아닐까? 혹시 김여정이 저를 버리기로 결정한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가 왔습니다. 김여정의 공식 행사 촬영을 위해 당 청사에 갔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장비를 정리하는데 그녀가 급한 회의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극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움직였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문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권력 승계 계획서.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거였습니다. 김여정이 오빠인 김정은을 대신해 실권을 장악하려는 계획. 단계별 전략. 제거해야 할 인물 목록. 군부 장악 방안. 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항상 카메라 데이터 백업용으로 들고 다니던 거였습니다. 재빨리 컴퓨터에 꽂고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복사하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들키면 즉시 처형당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게 내 보험이야.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한 보험. 복사가 끝났습니다. USB를 뽑아서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김여정이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네, 동지. 좋은 영상 나올 겁니다. 그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믿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USB를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아내도, 딸도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요. 며칠 후 또 다른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김정은의 해외 비밀 계좌 정보였습니다. 스위스, 중국, 싱가포르에 숨겨둔 돈들.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최고 지도자는 해외에 돈을 쌓아두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것도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고위 간부들 사이의 권력 다툼 보고서도 복사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견제하는지, 누가 숙청될 위험에 있는지. USB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정보가 쌓일수록 제 목숨도 위험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게 제 유일한 탈출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여정과의 관계도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저한테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그녀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일이 많아서 피곤할 뿐이에요. 정말요? 저를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별장에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나라를 이끌 날이 올 거예요. 김정은 동지 말씀이세요? 오빠는 건강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준비되어 있어요. 그 말이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형제도 제거할 수 있는 사람. 그렇다면 저 같은 비밀 애인은? 그때 당신도 저와 함께 할 거죠? 김여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대답했지만 제 안에서는 다른 생각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도구일 뿐이야. 그녀의 권력 게임에서 필요할 때만 쓰이는 도구.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경호원들이 저를 끌고 가는 꿈. 처형장에 서 있는 꿈. 김여정이 차갑게 저를 외면하는 꿈.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병원 가보는 게 어때요? 괜찮아요. 그냥 일이 좀 많아서요. 딸아이는 아빠가 밤마다 악몽을 꾸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 무서운 꿈 꿨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을 때 놀랐습니다. 제 얼굴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지금 두 개의 감옥에 갇혀 있어. 하나는 북한이라는 나라, 다른 하나는 김여정과의 관계.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USB를 더 안전한 곳에 숨겨야 한다고.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요. 옷 안쪽에 작은 주머니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USB를 숨겼습니다. 이제 저는 항상 그것을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혹시 급하게 도망가야 할 때, 혹시 목숨이 위험할 때, 이 USB가 저를 구해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도망간다는 말입니까? 북한은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국경은 철저히 봉쇄되어 있고 탈북하다 붙잡히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저는 막막했습니다. 분노와 절망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2023년 4월 초 당에서 공식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쿠바와의 외교 관계 강화를 위한 고위급 방문단을 구성한다. 김여정 동지가 단장을 맡고 수행 인원은 제 이름이 명단에 있었습니다.
영상 기록 담당으로요. 쿠바, 평양에서 지구 반대편.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딸아이는 숙제를 하고 있었고,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곧 끝날 거라는 것을요. 여보, 다음 주에 해외 출장 가야 할 것 같아요. 어디로요? 쿠바요.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아내는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 지방 출장을 갔었으니까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딸아이가 보고 싶어 할 텐데. 저는 딸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15살. 이제 제품을 벗어나려는 나이였습니다. 아빠, 선물 사와요. 그래. 뭐 사올까? 예쁜 거요. 저는 딸아이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 코, 입, 모든 걸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 얘야. 아빠가 너를 두고 가야 할 것 같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은밀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로 쿠바의 지리를 검색했습니다. 하바나 지도, 한국 대표부 위치, 거리 계산. 밤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경호원들을 따돌릴 것인가? 어떻게 대표부까지 갈 것인가? 발각되면 죽을 각오로 가는 거야. 자유 아니면 죽음이다. 김여정과의 마지막 만남은 출발 이틀 전이었습니다. 별장에서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쿠바 방문, 중요한 일정이에요. 알고 있어요. 당신도 잘 촬영해주세요. 우리의 외교적 성과를 잘 보여줘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잠든 후, 저는 조용히 일어나 편지를 썼습니다. 펜을 들었지만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정아, 미안해.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용서해줘.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찢어버렸습니다. 편지를 남기면 너무 빨리 추적당할 테니까요. 대신 그녀의 잠든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야. 이 체제 안에 갇힌 피해자. 하지만 나는 떠나야 해. 출발 전날, 저는 부모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평양 외곽, 공동묘지에 두 분이 나란히 묻혀 계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 민준입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저, 이 나라를 떠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여기서는 살 수 없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살아남으셨죠. 어머니는 전쟁 직후 굶주림 속에서도 자식들을 키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도망가는 아들을 이해해 주셨을까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짐승처럼 갇혀 사는 게 인생이 아니야. 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편히 쉬세요. 불효자 용서하십시오. 산소를 떠나며 뒤돌아봤습니다. 다시는 못 올 수도 있겠지요. 고향 땅, 부모님이 묻힌 이 땅을. 그날 밤 집에서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놓았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두부조림. 맛있어요. 당신 요리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식사 후 딸아이와 체스를 뒀습니다. 딸아이가 이겼습니다. 아빠, 요즘 너무 약해진 거 아니에요? 아빠가 늙어서 그래. 에이, 아빠 아직 젊잖아요. 저는 딸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세게 안아주었습니다. 아빠가 딸 많이 사랑해. 알지? 알아요. 저도 아빠 사랑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운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살고 싶어. 사람답게 살고 싶어. 새벽 5시, 저는 조용히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옷 안쪽에 숨긴 USB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게 내 티켓이야. 자유로 가는 티켓. 거울을 봤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머리, 피곤한 눈빛, 주름진 얼굴. 한민준, 이제 후퇴는 없다. 죽을 각오로 가는 거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평양을 바라봤습니다. 대동강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류경호텔의 웅장한 모습, 김일성 광장의 넓은 광토. 저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리고 저도. 하지만 이제 떠나야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 인생 50년이 그 아래 있었습니다. 김여정이 앞쪽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쪽에 다른 수행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계획을 머릿속으로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경호원 교대 시간, 오전 11시, 7분의 틈, 택시 잡기, 한국 대표부까지 15분, 문을 두드리고, 망명 신청. 단순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단계라도 실패하면 저는 죽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새하였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물었습니다. 한동무, 쿠바 처음이죠. 기대되지 않아요? 네, 기대됩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료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에서요. 저는 자유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고, 그냥 사람답게 사는 것. 비행기는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북한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김여정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제 옆을 지나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쿠바 도착하면 저녁에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안해요. 그 저녁 약속은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요.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자유를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제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결정을 내렸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조금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쿠바 하바나 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자유의 공기를 느꼈습니다.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였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한 아이가 아버지와 장난치며 소리내어 웃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이 그냥 행복하게 웃는 모습이었죠. 저게 정상이구나. 북한에서는 보기 드문 풍경이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하바나의 고급 호텔 나시오날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북한 대표단이 한 층을 통째로 배정받았고 경호원들이 복도를 감시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멀리 거리가 보였습니다.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택시들, 가게들. 저기까지만 가면 된다. 한국 대표부는 여기서 차로 15분 거리였습니다. 걸으면 1시간쯤 걸릴 것 같았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아니면 평생 기회는 없습니다. 호텔 구조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비상계단, 정원으로 이어지는 문, 뒷골목. 몇 달 동안 준비한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여정이 제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네, 물론이죠.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피곤해 보였습니다. 긴 비행이었네요. 그러게요. 좀 쉬세요.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공식 일정이 시작돼요. 오전에는 자유 시간이고요. 제 귀가 쫑긋했습니다. 오전 자유 시간.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여정이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오늘 밤은 피곤해서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내일 봐요. 네. 편히 쉬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그녀와의 마지막.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계속 봤습니다. 11시, 12시, 새벽 1시. 새벽 3시쯤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민준. 이제 진짜다. 죽을 각오로 가는 거야. 옷을 확인했습니다. 너무 눈에 띄지 않는 회색 셔츠, 평범한 바지. USB는 옷 안쪽 주머니에 꿰매 놓았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바나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제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저를 지켜주세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김여정도 있었고 다른 수행원들도 있었습니다. 한동무, 오늘 촬영 장비 점검 잘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몇 시간 후 제가 사라질 거라는 것을요. 오전 10시 57분, 저는 가방 하나를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경호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산책 좀 하고 오겠습니다. 예, 동무,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그는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제가 규칙적으로 산책했었거든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10시 58분.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1층, 지하. 10시 59분 40초. 문이 열렸습니다. 회색 복도,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통로. 저는 빠르게 걸었습니다. 뛰면 수상하니까. 하지만 최대한 빠르게 걸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온 세상이 다 들을 것 같았습니다. 11시 정각, 경호원 교대 시간. 복도를 지나 정원으로 이어지는 작은 문을 열었습니다. 쿠바의 햇살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됐다. 나왔다. 정원에는 관광객 몇 명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북한 경호원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정원 끝에 작은 게이트가 있었습니다. 11시 1분. 게이트를 밀어 열었습니다. 좁은 뒷골목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뒤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몸이었지만 그날은 젊은이처럼 뛰었습니다. 생명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거리로 나왔을 때 택시 한 대가 보였습니다. 택시. 저는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택시가 멈췄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코리안 엠버시, 한국 대사관. 떨리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기사가 잠깐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봤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11시 3분 10초.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직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호텔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한민준 동무. 멈춰. 경호원들이 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제 혈액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빨리, 빨리 가주세요. 기사에게 외쳤습니다. 기사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엑셀을 밟았습니다. 택시가 속도를 냈습니다. 뒤에서 차 한 대가 저희를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제발 따라오지 마. 11시 5분. 택시가 외교 지구에 진입했습니다. 각국의 깃발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리아라는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요, 여기. 저는 거의 소리를 지르듯 말했습니다. 택시가 멈췄습니다. 저는 돈도 제대로 주지 않고 뛰어내렸습니다. 한국 대표부 건물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파란색 태극 문양이 보였습니다. 11시 5분 20초. 저는 온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조금만 더.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문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문을 두드렸습니다.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망명을 원합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놀란 얼굴에 한국 외교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제 이름은 한민준입니다. 북한 대표단입니다. 대한민국으로 망명을 원합니다. 저는 거의 무너지듯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밖에서 북한 경호원들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쿵쿵. 한민준 동무. 나오시오. 문 열어.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살았다. 살아났어. 한국 외교관 한 분이 물 한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저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목이 타 들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밖에서는 여전히 북한 경호원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쿵. 한민준 동무. 즉각 나오시오. 하지만 외교관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공간입니다. 저들은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살았습니다. 자유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부 문이 닫히자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외교관 한 분이 물 한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저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북한 경호원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쿵, 쿵, 쿵. 한민준 동무. 즉각 나오시오. 하지만 외교관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공간입니다. 저들은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북한 밖에서 보호받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대표부 직원들은 즉시 서울본부에 연락했습니다. 북한 고위층 인사 망명 신청. 대표부에서 보호 중. 전화기 너머로 긴급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저는 작은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외교관 3분과 국정원 현지 요원 2분이 저를 마주 앉았습니다. 한민준 씨, 신분을 확인해도 될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 선전선동부 간부, 그리고 요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김여정 동지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김여정의 비밀 애인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8년 동안이요? 네. 2015년부터 지금까지요. 한 요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망명을 결심하셨습니까?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지방에서 본 광경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꽃제비 아이들, 희망 없는 눈빛들. 평양에서 특권을 누리며 사는 동안 북한 주민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 체제의 일부로 살 수 없었습니다. 거짓 선전물을 만들고 비밀 관계를 유지하고 매일 거짓말하며 사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옷 안쪽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북한의 비밀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해외 비밀 계좌 정보, 고위 간부들의 권력 다툼 보고서, 그리고 김여정의 권력 승계 계획서까지 들어 있습니다. 요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권력 승계 계획서요? 네. 그녀는 오빠를 대신해 북한을 장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문건이 김정은에게 알려지면 평양 전체가 뒤집힐 겁니다. 요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문건을 어떻게 손에 넣으셨습니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애인이었으니까요. 가끔 그녀가 자리를 비울 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여정아, 미안해. 하지만 이건 북한 인민을 위해 필요한 일이었어. 그 시각 북한 대사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쿠바 정부에 즉각 압박이 들어갔습니다. 한민주는 우리 국민입니다. 즉시 인도하시오. 쿠바 외교부는 난처해졌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한국,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의 눈치도 봐야 했으니까요. 대표부 밖에는 쿠바 경찰들까지 몰려왔습니다. 외교관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대표부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특별팀이 급파되었고 현지 요원들도 모였습니다. 그중 한 분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한 선생님, 우리가 꼭 모셔가겠습니다. 같은 민족 아닙니까?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생 그런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작은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김여정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 분노, 배신감, 슬픔.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별장에서 부드럽게 웃던 모습, 제 손을 잡고 미래를 이야기하던 모습. 여정아,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진심이었어. 저는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 우리를 망가뜨렸어. 당신도 그 체제의 인질일 뿐이야. 우리 딸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15살. 이제 아빠 없이 살아가야 할 아이. 미안하다.
얘야. 아빠는 살고 싶었어. 사람답게 살고 싶었어. 아내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착하고 순수한 사람. 남편이 비밀 애인을 만나고 있다는 걸 평생 모르고 산 사람. 당신도 미안해. 나는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후 USB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정원 팀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 선생님, 이 정보는 정말 대단합니다. 북한 내부를 완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특히 김여정의 권력 승계 계획서는 북한 정권을 흔들 수 있는 폭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북한 주민들이 진실을 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한 선생님에게 해를 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럴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체제가 그녀에게 저를 죽이라고 강요할 겁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여정아,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 당신도 피해자야. 언젠가 당신도 자유를 알았으면 좋겠어. 대표부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매일 조사를 받고 계획을 논의하고 한국행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한국 드라마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몰래 봤던 그 드라마들. 이걸 보고 자유가 어떤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요원이 물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였습니까? 평범한 가족이 저녁을 먹는 장면이었습니다. 밥, 국, 반찬이 가득한 식탁. 그런데 그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특별한 날도 아닌데 그냥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어서 굶어 죽는데 남한 사람들은 반찬이 맛없다고 투덜거리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고 울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밤, 국정원 팀장이 찾아왔습니다. 한 선생님, 내일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비밀 작전으로 진행됩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한국에 갈 수 있는 겁니까? 예, 우리가 꼭 모셔가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보며 평양 쪽 하늘을 생각했습니다. 여정아, 딸아,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 내일이면 저는 진짜 자유로워질 겁니다. 다음 날 밤,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쿠바인처럼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반팔 셔츠, 낡은 청바지, 모자까지. 거울을 보니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북한 경호원들이 못 알아봅니다. 요원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2대의 차량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는 깨끗한 외교 차량입니다. 여기에는 한 선생님 대역을 태울 겁니다. 다른 하나는 낡은 택시. 한 선생님이 실제로 탈 차예요. 북한 경호원들은 당연히 외교 차량을 따라올 겁니다. 그 사이 우리는 반대편으로 빠져나갑니다. 밤 11시 40분. 대표부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2대의 차가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저는 낡은 택시 뒷좌석에 몸을 낮추고 앉았습니다. 요원 2분이 양옆에 앉았습니다. 출발합니다. 택시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북한 경호원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외교 차량을 쫓아가느라 바빴습니다. 속았구나.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렀습니다. 택시가 남쪽 도로로 빠져나가자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차량 한 대. 남부 도로에서 포착. 쿠바 경찰 차량도 접근 중. 요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머리를 낮추세요. 저는 좌석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택시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앞에 쿠바 경찰차가 나타났습니다. 정지. 하지만 바로 그때 뒤에서 북한 차량이 경광등을 켜고 질주해 왔습니다. 쿠바 경찰이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우리 택시는 옆 골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새벽 12시. 택시가 외곽의 낡은 창고 앞에 멈췄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요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비행기 한 대가 불을 끄고 서 있었습니다. 저 비행기로 한국까지 갑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로 한국에 가는 거구나. 하지만 뒤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차량이었습니다. 빨리 타십시오. 요원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뛰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몸이라 숨이 턱까지 찼지만 그날은 젊은이처럼 움직였습니다. 빨리 타십시오.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비행기 트랩을 잡고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총성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총알이 제 옆 비행기 동체에 박혔습니다. 출발! 당장 출발! 요원이 소리쳤습니다. 비행기 문이 닫히고 엔진이 굉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좌석에 몸을 던졌습니다. 비행기는 어둠 속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북한 요원들이 뛰어오고 쿠바 경찰들이 사이렌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떠났습니다. 비행기가 공중으로 떠오르는 순간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살았다. 살아났어.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총구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하늘 위에 있었습니다. 자유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요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선생님, 이제 안전합니다. 한국으로 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계속 흘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가 살아서 자유를 찾았습니다. 기내는 조용했습니다. 엔진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요원이 제게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 말씀하셔야 할 때입니다. USB에 정확히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저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3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손가락 3개를 펼쳤습니다. 첫째, 김정은 동지의 해외 비밀 계좌입니다. 스위스, 중국, 싱가포르, 여러 나라에 숨겨둔 돈들이죠. 요원들이 서로 눈을 맞췄습니다. 둘째, 고위 간부들 사이의 권력 다툼 보고서입니다. 누가 누구를 견제하는지, 누가 숙청될 위험에 있는지. 그리고 셋째,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김여정의 권력 승계 계획서입니다. 기내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그녀는 오빠를 대신해 북한을 장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문건이 김정은 동지에게 알려지면 평양 전체가 뒤집힐 겁니다. 요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문건을 어떻게 손에 넣으셨습니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애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여정아, 미안해. 하지만 이건 북한 인민을 위해 필요한 일이었어. 그때 조종실에서 요원이 뛰어나왔습니다. 보고합니다. 쿠바 공군 레이더에 포착됐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군용기 2대가 우리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우릴 쏠 수도 있습니까? 요원은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국제법상 쉽게 공격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기장이 소리쳤습니다. 항로 변경. 남쪽으로 회피. 비행기가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저는 좌석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비행기가 흔들리는 동안 저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저는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625 전쟁 때 이런 심정이었을까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살고 싶다는 간절함만으로 버텼을까요? 기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문득 김여정이 생각났습니다. 지금쯤 평양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남편도 아닌 비밀 애인이 도망갔다는 소식에 그녀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분노? 슬픔? 배신감? 요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한 선생님에게 해를 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럴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체제가 그녀에게 저를 죽이라고 강요할 겁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여정아,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진심이었어. 하지만 북한 정권이 우리를 망가뜨렸어. 당신도 그 체제의 인질일 뿐이야.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장이 말했습니다. 곧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합니다.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드디어. 나만 드라마에서 봤던 그곳.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웃고 꿈을 이야기하던 그곳. 24시간 편의점이 있고 밤에도 거리가 환하고 아무도 눈치 보지 않는 그곳. 이제 저도 그곳에서 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요원이 말했습니다. 한 선생님, 곧 착륙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됐다. 나는 자유를 찾았다.
50평생을 북한에서 살았지만 진짜 삶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는 새벽 하늘을 가르며 대한민국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비행기가 대한민국의 비밀 공항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조명들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선생님,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입니다. 요원의 말을 듣고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한국의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갑지만 부드러운 공기, 자유의 냄새가 나는 공기. 저는 천천히 트랩을 내려가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검은 차량이 저를 태우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깨끗한 건물, 조용한 복도, 별도의 방. 여기서 며칠 계시면서 조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도 있고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자유였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검열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민준 씨, 북한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계셨습니까? 김여정 동지와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김정은 동지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당 내부 권력 구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수십 시간에 걸친 질문이었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USB 속 정보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요원 한 분이 말했습니다. 한 선생님, 당신은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인물이 되셨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밤, 저는 조사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해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김여정을 미워하지 말아 주십시오. 조사관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녀도 피해자입니다. 그 체제 안에 갇힌 피해자일 뿐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언젠가 그 사람도 자유를 원한다면 그때는 도와주십시오. 조사관은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밤, 배가 고팠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음식을 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스문의 시간 하거든요. 스문의 시간이요? 저는 혼자 나가봤습니다. 물론 보호요원이 멀찌감치 따라왔지만요. 편의점 문을 열었습니다. 환한 불빛, 진열대 가득한 물건들, 라면, 김밥, 도시락, 과자, 음료수.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걸 언제든 살 수 있다는 거야. 저는 기차에서 봤던 그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비닐봉지를 뒤지며 옥수수 알갱이 하나라도 찾으려던 꽃제비들. 저 아이들도 이렇게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며칠 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망명을 결심하셨습니까?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저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거대한 수용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양에서 특권을 누리며 사는 동안 지방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에는 부모를 잃은 꽃제비들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통일을 원하느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저는 통일을 원합니다. 하지만 아무 통일이나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통일은 남한식 자유민주주의 통일입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더 이상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나라. 더 이상 꽃제비가 거리를 떠돌지 않는 나라. 더 이상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지 않는 나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은 막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숨 쉬듯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걷고, 마음대로 꿈꾸는 것. 밤 11시에 편의점 가서 라면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것. TV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뉴스를 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북한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부디 이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언젠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625 전쟁으로 이 땅이 둘로 쪼개지는 걸 보셨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분단의 아픔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세대가 통일을 이뤄야 합니다. 하지만 그 통일은 북한 정권이 유지되는 통일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통일이어야 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혼자 창가에 섰습니다. 평양 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여정아, 아이들아,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웃으며 학교에 가고, 직장인들은 커피를 들고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람답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이구나. 이게 인간다운 삶이구나. 며칠 후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말투도 달랐고, 음식 맛도 달랐고, 사람들의 생각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같은 꿈을 꿨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 갔습니다. 진열대에 물건들이 넘쳐났습니다. 과일, 야채, 고기, 생선, 과자, 음료수.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이렇게 살 수 있어야 하는데, 이제 저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한국 정부가 보호를 위해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낮에는 북한 인권단체에서 일합니다. 제 경험을 증언하고 USB 속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실상을 알립니다. 밤에는 혼자 평양 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딸아, 잘 자라고 있니? 아빠는 여기서 너를 생각하고 있어.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가끔 김여정 뉴스가 나옵니다. 여전히 권력의 중심에 있습니다. 냉정하고 강한 모습으로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차가운 표정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여정아, 언젠가 당신도 자유를 알게 되길 바라.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사회에 적응했습니다. 한국 친구들도 생겼고, 한국 음식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를, 제가 해야 할 일을요. 어느 날 강연회에서 한 어르신이 물으셨습니다. 젊은이, 통일이 정말 가능할까요? 우리 세대에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어르신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625 전쟁 때도 누가 통일을 꿈꿨겠습니까? 하지만 역사는 변합니다. 베를린 장벽도 무너졌고 소련도 무너졌습니다. 북한 정권도 언젠가는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다시 하나가 될 겁니다. 우리 세대에 꼭 통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희망을 주셔서. 저는 이제 자유인입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제가 원하는 곳에 가고, 제가 꿈꾸는 미래를 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북한 주민들이 모두 해방될 때 올 겁니다. 그날까지 저는 싸우겠습니다. 북한 인권을 위해, 통일을 위해, 자유를 위해. 오늘도 저는 평양 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자.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감사합니다.